작은 서점.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내 인생에 그 사람만큼 크게 영향을 미친 이가 없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튀르키예 소설가 사바하틴 알리의 모피 코트를 입은 마돈나 첫 문장으로 열어봤습니다. 20대 중반의 청년 라이프는 전쟁 직후 어수선한 튀르키예를 피해서 아버지의 권유로 베를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어느 화가의 자화상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자, 책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 편집자의 방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한 가족의 일상을 통해서 사랑과 언어, 문학의 본질을 탐구한 책입니다. 2001년생 스즈키 유이가 30일 만에 완성한 첫 장편소설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출판사 리프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자, 이 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서점의 모든 방송은요, 다시 듣기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KBS 앱 콩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KBS 모바일 플레이어 콩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들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문학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해외 문학팀 두 분 모셨습니다. 자, 민음사 편집자 두 분입니다. 유상훈, 김민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 두 분께서는 우리 이제 작은 서점을 막 널리 알려주시는데 큰 공헌을 하셨고, 아마 올해도 아마 두 분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두 분이 인기를 좀 실감하세요? 저 최근에 약간 김민경, 유상훈 이 두 분의 이름을 종종 여기저기서 보면서 네. 와, 내가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랑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구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연말 연초 굉장히 출판사들은 바쁘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끔 회식도 하자면 이렇게 제일 하면 바빠서 못 오시는 두 분인데 네. 아직까지 좀 그래요? 1월 계속 바쁜가요? 그나마 1월은 약간 그나마 조금 쉬어가는 그래요. 느낌이면서 3월을 이제 보통 바라보면서 그쵸, 3월에 책이 많이 나오거든요. 새학기 맞아서 더 그런 네. 건가요? 조금은 한숨 돌리고 있는 그나마 유일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 1월이 그래도 이제 1년 계획이 다 쌓여있는 게 보는 해 다르기도 하잖아요. 부담이 많으죠. 뭐 도서전이랄지 뭐 이렇게 줄줄이 있는 걸 보면서 약간 부담감은 제일 크지만 네, 조금 몸은 쉴 수 있는. 에너지를 좀 축적해놓고 또 한 해를 달려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이고. 자, 또 바쁜 와중에도 오늘 아주 또 재밌는 책 가져오셨어요. 어떤 책이죠? 이번에는 튀르키예로 떠나볼 텐데요. 네. 사바하탄 알리의 모피 코트를 입은 마돈나입니다.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슴 절절한, 가슴 답답한 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쵸. 네. 올해 이 미국 틱톡에서 엄청 화제가 됐던 책이라고요. 네, 이게 최근 틱톡에서 책들이 많이 바이럴 되는데 그 책들이 항상 이제 영미권에서는 엄청 베스트셀러 자리에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 역시 이제 특히 이제 10대들을 중심으로 엄청 화제가 됐었고. 10대들이요? 예. 네네. 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요번에 한국의 베스트셀러
연령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한 자료로 봐도 10대가 가장 많이 읽은 책으로 정대건 작가님의 급류가 뽑혔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 세대는 최루성 소설 이런 거를 잘 접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오히려 너무 쿨한 사랑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너무 이런 그 전통적인 방식에 답답하고 특히 막 핸드폰이나 아무 연락도 할 수 없고 끊어지고 막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어떤 되게 동경이라기보다는 뭔가 되게 신기함과 호기심을 느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재밌는 분석이네요. 재밌는 현상이네요. 오히려 이제 우리 같은 세대는 죄송해요. 저럼과 전 다르니까 오히려 막 불같은 사람 내가 그 경험하지 못하는 건 대리만족의 소설을 좀 이렇게 읽게 되는데 반대로 요즘처럼 이렇게 정말 쿨한 사랑을 아는 세대들은 이런 지고지순한 사랑에 더 끌린다는 얘기. 그거 재밌는 얘기네요. 레트로 열풍에 이어서. 레트로. 사랑도 레트로예요. 네. 약간 유치하고 심파적인데 싶은 소설이 오히려 새롭고 참신하게 새로운 세대들한테는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또 이 화제가 됐던 게 이게 또 작가의 히스토리 때문이라면서요. 틱톡에서 유행한 것과 별개로 이제 튀르키예에서도 아직 그 베스트셀러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바하틴 알리는 약간 좀 그 어떤 그 국가주의적인 그런 것에 반대해서 되게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띤 아주 사회주의적인 소설을 많이 쓰던 작가였거든, 원래는. 근데 이런 그 당시에는 이런 최루성 소설을 발표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대요. 왜냐면은 생전에는 뭔가 이념을 위한 투쟁을 위한 이런 소설만 쓰던 사람이 갑자기 뭐 난데없이 약간 자전적인지 뭔지 모르겠는 이런 소설을 썼으니까는 거의 잊히다시피 했는데 오히려 이제 튀르키예가 이제 자리가 잡히고 나중에 이제 어떤 문화가 고양됐을 때 젊은이들이 이 소설을 발견하고 어떤 거기서 이제 먼저 선취된 어떤 모더니즘적인 움직임과 그다음에 자아, 그다음에 그 자아가 겪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이 있구나 해가지고 되게 화제가 되어서 튀르키예에서도 대돌풍을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틱톡 유저들 중심으로 이제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약간 뭐 저항의 아이콘 작가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아마 좀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 이 사바하틴 알리 이 작가분의 양력을 잠시 얘기해 드리자면 1907년 현재 불가리아에 속한 오스만 제국 귀밀지네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오스만 제국의 장교 출신인 아버지를 따라 튀르키예 여러 지역을 옮겨다니며 교육을 받았는데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공공교육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되면서 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전쟁이 끝난 뒤에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928년에 튀르키예 교육부 장학금을 받고 독일 포츠담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경험이 나중에 모피 코트를 입은 마돈나의 어떤 영감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베를린으로 이제 유학 가잖아요. 자기 얘기가 좀 자전적인 요소가 있군요. 그리고 사실 이 소설만 봤을 때는 이분이 이런 작가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1932년 당시 이게 튀르키예 대통령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1년 동안 투옥을 당했고 공무원 교사 자격증마저 박탈당했다가 1933년 사면된 뒤 다시 이제 선생님도 하고 이제 다시 군복무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그 어떤 그 문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당시 이제 케말 아타튀르크 정권에 맞서가지고 되게 사회주의적인 어떤 이념을 가진 어떤 작품 활동이나 어떤 그런 어떤 언론 활동을 이어갔는데 그 때문에 또다시 두 차례 투옥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이념 문제 때문에 계속 핍박을 받고 이제 결국 이제 자기 목숨이 약간 좀 위태로움을 느끼고 이분이 이제 그 불가리아로 도주를 하려고 이제 밀항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도.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 밀항을 주선해주던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살해를 당했다고요? 네. 이 살인 사건이 굉장히 또 복잡해서 이 튀르키예 문단에 약간 수수께끼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왜 죽였느냐. 맨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뭐 사고로 죽은 것처럼 나왔다가 나중에는 그걸 도와주었던 알리 에르테킨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내가 죽였다.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의 밀항을 도우려고 했는데
튀르키예 조국을 너무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 홧김에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이 그냥 급히 종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암살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1907년에 태어나 1948년 사실 이제 나이 먹고 나니까 너무 짧은 생애 동안 살다가 이제 작고하신 분이고 네. 그 때문에 많은 작품들이 튀르키예 내에서 읽히지 않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새로운 어떤 세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다시 재발견되고 크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에 좀 재평가되고 또 이제 독자들의 관심을 받는 작가. 네. 근데 정말 삶 자체가 너무 파란만장한데요. 그러네요. 반국가 활동을 너무 세게 했나? 뭐 어떻게 이게 뭐가 암살? 그러니까 이게 뭐 살해라고 봐야 될까? 암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가 좀 어떻게 죽었는지가 아직도 좀 묘연한 거잖아요. 예, 그때 48년이면은 아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막 여러 가지 뭐 자유진영, 뭐 이제 공산주의 진영 이념이 되게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절이라 아마 튀르키예 입장과는 많이 맞지 않는 노선을 걸었던 것 같고 그 때문에 망명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목숨의 위험을 느꼈는데 결국 국경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살아온 그 궤적들을 보면 정말 엄청난 투쟁, 그죠? 저항의 어떤 그런 사람인데. 네. 이 지금 오늘 소개받은 모피코트를 입은 마돈나는 정말 달달하니 그지없는 그냥 굉장히 그 사랑의 서사가 가득한 이 책이잖아요. 마치 투쟁가만 부르던 그 가수가 갑자기 저기 사랑물에 뭐 이렇게 트로트 같은 걸 부르는 그런 느낌? 저도 들으면서 이제 책 내용과 그리고 책 주인공인 라이프랑은 정말 정반대의 인물이 아니었나 하면서 들었어요. 네. 저항 정신이 있고 사회 불의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게 이제 작가 본인이었다면 모피코트를 입은 마돈나 안의 주인공은 스스로 침잠하는 정말 고독 속에 살아가는 주인공이잖아요. 되게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찌 보면 살지 못했던 삶을 이렇게 작품으로 그러게요. 해놓은 건가? 정말 많은 게 궁금해지네요. 얘기 나누면서 그 궁금증들을 좀 해결을 해보죠. 작가 얘기들을 쫙 지금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우리 김민경 편집자님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 작품은 액자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야기 바깥에 이야기가 하나 더 존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액자 바깥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자면 20대 청년인 나는 친구가 구해준 일자리에서 우리 주인공인 라이프를 만납니다. 라이프 에펜디를 만나는데요. 이분은 중년의 아저씨인데 무슨 재미로 살지 싶을 만큼 조용하고 고요한 삶을 살고 회사에서 시키는 일도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불평 불만도 없이 너무 조용해서 주변 사람들이 호기심을 좀 갖게 하는 그런 아저씨인데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 자리에서 서랍을 열고 무슨 책을 하루 종일 읽고 있어요. 그래 무슨 책이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무슨 책인지는 말을 안 해주고. 그래서 점점 나는 이 평범하지만 어딘지 고독해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좀 슬픈 분위기가 감돈 이 라이프 아저씨한테 굉장히 흥미가 생겨서 집에도 찾아가고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라이프가 이제 죽을 고비에 놓여서 굉장히 아파서 문병을 하러 갔는데 서랍 열쇠를 건네받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라이프 씨가 그동안 계속 읽던 그 서랍 속 책이 무엇인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열어보는데요. 그게 책이 아니고 자기가 쓰던 비망록임을 알게 돼요. 일기 같은 거죠. 그 일기 속 내용이 이제 이야기 속의 이야기인데요. 라이프의 젊은 시절을 회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본인의. 젊은 시절에 이제 독일 베를린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한 번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도 없고 막 내가 뭐 사회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닌 그냥 고독한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연히 간 미술관에서 책 제목과 같은 모피코트를 입은 마돈나라는 작품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림에 반해버려요. 어떤 여인의 자화상으로. 그러니까 그 그림을 매일매일 보러 가서 하루 종일 벤치에 앉아서 그 그림만 하루 종일 쳐다보다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이자 그 그림 속 마돈나의 모델인 마리아를 길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우연히. 둘은 처음부터 정말 내밀한 영혼의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의 짝임을 알아보면서 마음을 깊게 깊게 쌓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게
현재를 보면은 그 마리아랑 같이 살고 있지 않잖아요. 라이프 씨는 네. 다른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게 비극적으로 끝날 운명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네.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곧 죽음을 앞둔 유부남의 첫사랑을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벌써 유부남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그 첫사랑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뭔가 자기가 비망록으로 남겼다는 얘기는 뭔가 너무 그쵸. 치유되지 않는 아픔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베를린에서 이제 마리아라는 여자분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여자와 아주 이국적인 튀르키예에서 온 유학생 남자가 사랑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네요. 베를린 네. 한복판에서 두 이방인들의 사랑. 맞아요. 근데 이 책을 처음 이제 읽기 시작하면 이 라이프 에펜디가 이제 화자는 아니잖아요. 화자는 네. 따로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도대체 저런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지? 왜 살까? 그런 삶의 목적이 뭘까? 이럴 정도로 너무 밋밋하니. 네, 예. 맞습니다. 진짜 이렇게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 내성적이고 수동적인 성격. 이 라이프 에펜디의 이런 성격이 이야기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말 네.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생각의 깊이가 정말 깊은데 그걸 발화하지 않는 전형적인 인물이라 볼 수 있는데요. 사랑이라 하면 어쨌든 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서로의 소통과 표현이 중요한데 그 소통의 불화에서 오는 어떤 비극적임을 애초에 처음에 읽을 때부터 좀 눈치를 챌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읽으니까 이제 라이프의 생각을 좀 엿볼 수 있는데 어떤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아름다우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도망치자라고 하거든요. 도망치고 싶다. 설렘을 느끼는 순간 바로 나는 도망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인물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사랑이 잘 그러니까요.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라이프인데 인생에 정말 어떤 관심이 없는 라이프에는 관심이 없는 라이프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냥 이 인물의 캐릭터가 이 소설의 모든 답답함의 원흉이 되기 때문에 이분이 아주 쾌활했으면은 이런 비망록도 안 쓰고 바로 이제 속된 말로 대시해서 잘 어떻게 됐겠는데 아무튼 이 답답한 성격이 가장 키포인트가 돼가지고 이 모든 이야기를 얽히게 만드는 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나 막 구박받고 좀 찬밥 신세잖아요. 집에서조차도 막 딸들한테도 무시당해. 매형이었나요? 매형들한테도 막 무시당하면서 그냥 잔심부림이나 하는 그런 존재. 근데 돈은 또 벌어다가 가족들을 부양하고 도대체 왜 살까 이 사람은? 근데 이게 당시 시대적 배경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1920년대 베를린이죠. 라이프는 굉장히 지금 얘기 나온 대로 굉장히 막 우유부단하고 수동적인 사람인데 반면에 이 남자 주인공이 끌린 그 여자는 굉장히 당차고 독립적이고 조금 어찌 보면 이기적이에요. 네. 이건 어떤 시대적인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한 작가의 장치였을까요? 왜 이렇게 대조적인 인물을 이렇게 갖다 놨을까요? 시대적인 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네. 두 인물이 엄청 말씀해 주셨듯이 되게 대조가 되는 인물인데 어떤 영혼적 이끌림을 서로 느낀다는 게 좀 재미있는 포인트였어요. 저는 마리아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뭔가 도망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세운 정확한 인생의 관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멋진 모습이 있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노력하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수동적인 여성성, 우리 어머니가 답습하던 순종적인 여성성을 나는 거부하고 싶다. 그 남성들이 여성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에도 나는 저항하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 딱 라이프를 만나고는 서로 너무 호감을 느끼지만 네. 마리아는 딱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근데 연인이 될 수 없다. 미리 말한다.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미리 안 하면 남성들은 나한테 꼬리친다고 한다. 항상. 그래서 미리 말해두겠는데 저랑은 친구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성적인 그런 거를 우리는 쌓아가지 말자. 네네. 근데 라이프는 그냥
그거를 너무 사실은 마리아랑 너무 연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말을 전부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한계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당차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독립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사랑 앞에서만큼은 나는 좀 주체적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선택을 하고 싶다 하는 상당히 깨어있는 여성인데요. 그걸 읽다 보면은 요즘에 읽어도 굉장히 이거는 여성들이 한번 생각해볼 만한, 젊은 여성들이 생각해볼 만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랑은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더 이 사람과의 어떤 더 나가는 그 관계는 어찌 보면 가시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한번 뭔가 이렇게 호르몬의 화학작용이 있는 순간부터는 이성을 다 잃게 되는 게 사랑인데 어찌 보면 마리아나 마리아가 라이프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마리아도 사랑은 하지만 약간 뒤에 보면은 약간 상처받을까봐 자기가 오히려 그걸 부정하는 그 방식의 사랑도 있잖아요. 그 되게 회피적인 사랑도 있지만은 방어적인 사랑도 있는데 그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그 강하게 지켜온 어떤 그 자신의 진짜 자아가 상처를 볼까봐 네. 처음에는 굉장히 그렇게 철옹성 같이 좀 두르면서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던 건 아닌가. 그리고 이 시대가 1920년대니까 또 이 마리아란 인물이 당시 대두하던 그 모던걸 한마디로 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코코 샤넬 같은 사람이 이제 새로운 옷도 제안하고 이제 20년대면 개츠비 시대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플래퍼라고 이제 되게 파티를 즐기고 네. 그 재미를 돋는 그런 또 새로운 여성상이 이제 막 대두하던 시기라서 그런 것을 또 대변해주는 인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새로운 어떤 존재. 여기서 그 사랑은 이제 그 어떤 결핍의 어떤 결핍이라는 걸로 좀 많이 좀 그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그 감정적으로 뭐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서로 끌리는데 그 결핍 때문에 결국은 더 한 발짝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게 이 두 사람의 어떤 그런 패턴이 아닌가, 사랑의 서사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더 답답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저는 근데 서로에게 결핍이 있었고 뭐 나는 혼자 살아가도 돼.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라이프는 나는 세상과 불화하고 있는 본인을 잘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서로에게 그런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강하게 끌린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보면 뭐 밀어내고 다투고 뭐 연락을 두절했다가 서로 다시 돌아가서 또 만나고 하는 것들이 결핍이라는 것이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일 수도 있지만 이 둘 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정말 너무 유치하지만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라는 걸 서로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더 이상 어떤 이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냥 계속 가슴을 치면서 그냥 그 글의 그냥 흐름대로 읽었던. 근데 굉장히 가독성은 좋아요. 또 이게 굉장히 맞아요. 번역이 좀 잘 돼야 됐다 그럴까요? 우리 이나나 선생님께서 번역해 주셔서. 번역가의 또 이게 역량이군요. 어떠셨어요? 유상훈 편집자님께서는 이 사랑이 이해가 되던가요? 네. 이게 사실 요즘은 좀 확실히 그런 되게 쿨해진 분위기인데 사실 아까 이제 방송 녹음 전에 막 90년대나 2000년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때 막 발라드 사랑 그런 서사를 보면은 일단 죽거나 막 불태우거나 막 되게 막 천국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엄청 격렬하고 막 뭔가 항상 이제 결여되어 있는 그런 사랑을 막 억지로 끌고 가는 듯하게 되게 로맨틱하게 그려지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감성이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 사랑이 약간 좀 두 사람의 결핍으로 만나면은 항상 파국으로 치닫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요즘에 뭐 이혼 숙녀 캠프나 뭐 결혼지옥 이런 방송에서도 우리가 너무 매운맛에 익숙해져 있나 봐요. 이런 순한 맛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좀 양념이 안 쳐진 사랑에 대해서는 결핍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면 결국 더 큰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일단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끼리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면 소설이 안 됐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행복하게 살다가 잘 가셨겠죠. 뭐. 내면적 굶주림이 있어야 사랑이 열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설 속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얘기만 들어봐도
스스로가 단독자로서 안정적이고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은 사랑도 이렇게 농사짓듯이 성실하게 하고 네. 약간 그런 편인데 꾀부리지 않고 그런데 뭔가 결핍 있고 불안, 회피 이런 게 있으면은 네. 사랑의 모습도 좀 더 다채롭게 드라마틱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항상 서로가 반대를 좀 염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 소설 읽으면서 딱 우리나라 90년대, 2000년 초반에 그 영화들이 좀 떠올랐는데 뭐 예를 들면 봄날은 간다. 그러니까 정말 둘이 사랑하는 감정을 키워가는데 그 남녀 간의 대화들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뭘 더 한 발짝 못 나가면서 결국 유지태가 그 약간 정말 분노에 차서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 말밖에는 못하는 그런 사랑들. 그다음에 그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안성기, 요즘 그 안성기 고인이 되셔서 이제 작품들이 많이 회고가 되는데,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역시 연극을 보다가 그 주인공을 무대에서 사모를 하게 돼요. 근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키워가면서, 네, 사랑을 키워가면서 나중에 이제 둘이 정말 이렇게 뭐 사랑의 결실을 맺는데 그 과정이 너무 아픈 그런 영화. 비슷하잖아요, 다들. 근데 거기서도 역시 혼자 끙끙 앓으면서 그런 사랑의 서사들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요즘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랑을 못하게 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스타 계정도 없고 서로 연락처도 알 길이 없는. 핸드폰 자체가 없으니. 네. 네. 그런 어떤 단절에서 오는 애절함 이런 것들이 나는 겪어보지 못하지 않을까 하면서 저는 읽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열정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으로도 이제는 이런 사랑은 좀 멸종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약간 젊은 베르텔의 슬픔 같은 사랑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더 이상 내가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 괴로워하고. 네. 아무튼 이 사랑 얘기가 나오면 좀 정리가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자, 이럴 때는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지금 퀴즈를 좀 마련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우리 김민경 편집자님께서 퀴즈를 좀 내주신다고 하셔서 듣고 갈까요? 네,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깜짝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깜짝 퀴즈입니다. 네. 혹시 전화 받으시면 KBS 일라디오 작은 서점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퀴즈 정답을 맞춘 분 가운데 5분을 뽑아서 치킨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퀴즈는 객관식인데요. 오늘 편집자의 방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네. 예, 제가 보기를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가죽 재킷을 입은 마돈나, 2번 밍크 코트를 입은 마돈나, 3번 모지 코트를 입은 마돈나, 4번 모피 코트를 입은 마돈나. 너무 헷갈린다. 너무 어렵다. 지금 어렵네요. 굉장히 헷갈리게 하네. 자, 퀴즈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정답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아실 수 있고요. 저희가 5분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igarettes After Sex가 부른 Nothing's Gonna Hurt You, Baby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편집자의 방. 오늘은 해외문학팀 민음사의 유상훈, 김민경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트르키의 문학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이 액자식 구성 소설인데, 그러니까 현재 화자가 과거 라이프 F&D의 비망록을 읽는 구조잖아요. 네. 이런 소설 방식이 독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까요? 여러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우선은 이 주인공 라이프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부터 호감 아니면 호기심, 궁금증이 생기게끔 하는 효과가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만약에 그냥 처음부터 라이프가 1인칭으로 자기 얘기를 했다면 지금보다 저는 더 반감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야. 그치. 무슨 진짜 의미인지 알 것 답답하다.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화자인 내가 나의 눈을 통해서 본 라이프를 향한 어떤 리스펙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연민 아니면 호기심, 인간으로서 인간성이 보이는 어떤 서술 이런 것들을 처음에 액자로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저 사람의 라이프가 지금의 라이프가 되기까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가 궁금해지게 하는 효과가 있었고
네, 또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성의 대표적인 예로 그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도 그 액자 밖에 있는 어떤 독자 화자가 네네. 이제 세 편의 수기를 발견하면서 맞아요. 인간실격이 오바 요조의 이 그 혐오스러운 일생을 읽는 방식으로 되는데 맞아요. 확실히 이런 효과를 하면은 아까 김민경 편집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확실히 그냥 자기 이야기 대뜸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바깥의 화자가 궁금증을 한층 돋궈놓기 때문에 나도 그럼 뭔가 이렇게 그 자료를 빨리 보고 싶어 맞아요. 이런 느낌도 네.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화자 1인칭의 세계에서 보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혐오스러운 일생을 보면은 네. 결국 막 기분이 찝찝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액자 바깥에 누군가가 있음으로써 그 사람을 좀 더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네네.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이제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도 마지막에 술만 안 먹으면 참 천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캐릭터를 되게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그냥 저 혼자만 생각인데 작가님이 의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라이프가 그림 속 주인공을 보고 그림에 그려진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액자식으로 하신 게 이거 약간 어떤 라임을 맞추려는 유머를 약간 저는 큰 뜻에서 그렇게 하셨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림에서만 존재하던 사람이 길에 걸어다니는 걸 보고 정말 운명적인 사랑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환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네. 그 사람과 진짜 대화를 나누고 같이 밥을 먹어보고 했을 때 느껴지는 사랑은 또 다르다. 이런 거를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의미부여를 너무 많이 했네요. 아니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 평가입니다. 근데 이게 반세기 전에 쓰여진 네. 로맨스 소설인데 트리키에서 미국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소설이잖아요. 왜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어떤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시대에 불변한 고정된 수요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요런 네. 소설이. 네. 그 말씀해주신 급류라는 작품도 사실은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나는 내용이고 리틀 라이프라는 책이 또 굉장히 틱톡에서 화제가 되었던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정말 눈물 없이 못 읽는 책이거든요. 그런 책들은 근데 항상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막 가시고기 이런 책들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고 네네. 그 좀 지나서는 이제 귀연이의 그놈은 멋있었다. 막 늑대의 유혹 이런 것도 굉장히 최루성이잖아요. 그런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에 대한 수요는 시대를 불변하고 항상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게 이제 좀 살아본 어떤 중장년들이 과거의 그런 아픈 사랑이 남은 인생까지 막 지배를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나의 지금 아픈 사랑이 먼 미래에 내가 노년돼서도 이 사랑 때문에 아플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읽게 되는 그런 호기심도 좀 발동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네. 근데 이런 내 아픈 이루지 못한 그 과거 인생이 정말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이 계속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나는 그 어떤 이 주인공 라이프처럼 인내와 그 고요로 이 생을 막 낭비해야 된다. 소비해야 된다. 생각하면 이 인생은 너무 불행하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이게 그 뻔한 소설의 형식을 답습하고 있다가 생각이 네. 들면서도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로맨스에서 라이프처럼 20대에 망해버린 사랑 이후의 삶을 이렇게까지 침잠해버린 그러니까 자기 인생 전체를 정말로 물속에 가라앉다시피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참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누구나 사랑을 뭐 잘한 사랑이든 망한 사랑이든 끝나고 나면 무언가 배우는 점이 있잖아요. 뭔가 달라지는 점이 있고 네. 성숙하는 점이 있는데 이렇게 침잠할 수가 있구나. 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은 마리아에 대한 어떤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죽잖아요, 라이프가. 그러면 그 이후에 만난 어떤 여인과 또 가정을 꾸렸을 때 그 나온 그 자식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그 사랑이 좀 미안해지는 거 아닌가요? 어찌 보면 나는 한 여인 때문에
완전히 그 나의 성격까지 바뀌고 그야말로 그 수면 아래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출근해서 그걸 서랍을 열어놓고 그걸 매일 읽고 있었다고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와이프와 현재 가족은 진정한 나의 어떤 그 남편과 아빠가 아닌 거잖아요. 그 점에서 손가락질 받아 마땅하죠.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과 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 작품이 또 저거 볼 때 그냥 이 작가분의 아까 전 일생을 돌아봤을 때 사실 마리아란 존재는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유럽, 독일이라는 어떤 그 이상화된 장소인데 결국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그 튀르키예라는 세계, 가족들에게 얽매여서 사실은 거기서 다 버리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결국 튀르키예로 돌아와서 여기에 어떤 가족이나 친척이나 뭐 그리고 조국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애태우는 삶을 살게 된 이 삶에 대한 약간 좀 회한과 그 다음에 과거의 그 어떤 이기적인 선택을 못한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한탄이 막 좀 뒤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읽었거든요. 왜냐면은 이분이 이제 결국 망명 중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네요. 약간 좀, 그래서 이제 딱 러브 스토리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신의 어떤 전통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유럽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가고 싶었지만 좌절된 자신의 영혼을 좀 위로하는 자서전 같은 게 아닌가 좀 그렇게도 느껴지더라고요. 네. 혹시 좀 소설 속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 글귀 같은 거 좀 우리 같이 한번 낭독을 하면서 네. 누구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유상훈 편집자님. 네. 제가 이제 읽어드릴 부분은 이 액자 속 남자 라이프가 마리아의 사랑을 오해하고 절망하며 스스로의 삶을 반추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들은 삶을 즐기고 있었다. 생기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외따로 떨어져 나만의 생각 속에 들어앉아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았다. 내가 저들 위해서 내려다본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내가 세상과 벽을 쌓고 살아온 이유는 지나치게 특별해서가 아니라 있어야 하는 것들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생이란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하는 거였다. 저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 몫의 삶을 걸머쥐고 살아가며 의무를 이행하면서 세상에 뭔가를 돌려주고 있다. 그렇게 삶에 뭔가를 더하고 있었다. 나는 무엇이었던가? 내 영혼은 나무좀처럼 나 자신을 갉아먹는 것 말고는 대체 뭘 했단 말인가? 저들은 모두 사람이 부여한 것들을 해내느라 분주했다. 비록 내가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저들의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있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행복이나 사랑이 이렇게 내 눈앞에 오면 그걸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 낭비하면 안 돼. 난 이거 저기 아끼고 나중에 언젠가는 이걸 쓸 날이 있으니까 나는 이걸 함부로 손을 안 대 하면서 좀 주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남자 주인공은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한 동경은 분명히 있네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하는 그런 구절인 거잖아요. 삶에 뭔가를 더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지만 이 라이프는 삶에서 계속 뭔가를 이렇게 덜어내고 있는 사람이고. 아, 그렇군요. 우리 민경 편집자님은 어떤 구절을 또 소개해 주실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라이프와 마리아가 서로 사랑에 빠져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게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좀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처음으로 낮에 약속을 잡고 만나러 걸어가고 있을 때 이제 마리아를 만나러 가면서 라이프가 생각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변했다. 그림을 본 순간부터 지난 몇 주 동안이 그전 삶 전체보다 긴 느낌이었다.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이 풍성했고 자는 시간마저도 그러했다. 피곤하기만 하던 몸뚱이뿐 아니라 영혼까지 되살아나 오랫동안 묻어뒀던 귀한 풍경을 펼쳐 보이기 시작했다. 마리아 푸데르는 나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줬다. 또 나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그녀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분명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영혼을 받아 이 세상에 왔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알고 온 것이 아닌 것처럼 떠날 때도 뭘 놓쳤는지 모르고 돌아간다. 영혼이 짝을 찾으면 구차한 설명 없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제야 우리는 진정으로 영혼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한다. 모든 망설임과 부끄러움을 제치고 모든 규범도 뛰어넘어 두 영혼은 서로 부둥켜 안는다.
이런 구절이 있었군요. 평범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둘의 사랑을.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네. 주인공이 진심으로 뭐 진지하게 누군가를 사랑했으니 그것으로 만족한다. 네. 네. 서로한테 된 거죠. 생채기를 남기는 네. 그런 풋사랑이 아니고 그랬네. 지나고 나면 치명상을 입는 사고 같은 사랑인 거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동경은 사실은 저도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있거든요. 왜? 저 김민경 편집자님 이제 시작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찾으셔야 돼요. 현실적인 네. 물론 감각을 세워야 하는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마법 같은 사랑에 대한 동경이 아직 있거든요. 10대, 20대 분들은 더 그런 동경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소설에 반응해 주시는 게 아닌가 저는 싶었습니다. 그쵸. 이런 사랑도 분명히 있었겠죠, 저에게도. 근데 이게 내 인생을 다 좌지우지할 정도로 이렇게 깊게 너무 마음을 주지 마시고 이럴 때는 툭툭 털어버리고 바로 다른 사랑으로 갈아타면서 근데 저는 아직 없었던 그 아까 말씀하신 정말 농사 짓듯이 매해 농사 짓듯이 한번 입원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저도 네, 하셔야 돼요.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유상훈 편집자님은 혹시 아니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 이 주인공들이 이런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게 예단을 하고 되게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라이프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될까,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가는 과정이 성장인 것 같아요,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것에서, 심지어 사랑 앞에서라도 도망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민경 편집자님에게도 조만간. 올해는 꼭 찾아오길 바라요. 어떻게 또 두 분의 사랑을 또 우리가 기원하는 그런 마무리로 가는지. 저는 이 소설 처음 시작 부분에 있었던 문구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비단 뭐 사랑의 그 어떤 얘기뿐만 아니라 사람이 서로 사람을 대할 때 누군가를 평가할 때 어떤 마음인지를 되게 잘 얘기해주는 구절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 걸까?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가 감춰둔 영혼, 질서정연하든 뒤죽박죽이든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고 가장 단순해 보이는 사람도 경이로운 내면을 품고 있을 수 있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도 고뇌에 찬 영혼의 소유자일 수 있다. 왜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미적거리며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라는 듯 사람이라는 피조물을 이해하고 판단 내리는 걸까? 왜 우리는 처음 본 치지의 특성을 말할 때는 주저하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박에 결론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걸까? 이 부분이 굉장히 저 너무 인상 깊은 게 제가 주말에 읽으면서 딱 그 부분을 찍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거든요. 그래요? 네, 저도 너무 감명 깊었던 문장이에요. 그렇구나. 읽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고 라이프의 사랑을 들여다보면 내가 막 답답하니 뭐하니 이런 평가를 내리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죠.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여행을 조금 잘 다녀왔는데 휴가를 좀 다녀왔는데 이제 막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좋았던 사람도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이랑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얘기를 나누고 막 너무 근데 너무 그 사람은 진지한 거예요. 난 미래서 힘들었고 내 인생은 어땠고 들어주길 바라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철벽을 치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이 부분을 읽고 그래 저 사람도 얼마나 하루하루가 되게 처절한 싸움이고 그 과정도 얼마나 힘들었으며 내가 그걸 존중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저도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줄거리만 들으면 되게 그런 아주 지리멸렬한 사랑 같은 이야기지만 그 문장들이 다 되게 그 인생의 어떤 정수를 찍어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잠언 같은 문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 읽히는 게 또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사후적으로 생각해보면.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이 소설 첫 문장 오프닝 때 제가 읽어드렸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내 인생에 그 사람만큼 크게 영향을 미친 이가 없다. 벌써 쿵 하고 이제 마음속에 도장을 찍고 시작을 하는데 두 분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누군지 있죠. 뭐 안 밝히셔도 되는데 또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되겠죠?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읽어주신 문장에 연결돼서 생각해보면 누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려면 우선 제 마음을 열어놔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을 처음 보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 소요 시간이.
그러지 말고 마음을 많이 열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들으면서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튀르키예로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사바하틴 알리의 책 제목, 오늘 퀴즈 정답이죠? 네. 밍크? 뭐지? 코트가 아니고 모피 코트를 입은 마돈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또 인사 나누고 다음 또 멋진 작품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능사의 김민경, 유상훈 편집자였습니다. 자, 끝곡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빌리 홀리데이의 I'm a fool to want you 들으시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m a fool